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여기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로 이사온 지 근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치열하게 살았던 도시의 생활을 접고 느리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아내와 장모님과 있었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해요. 재밌게 써볼 테니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보통의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작은 회사에 다니시며 맞벌이로 외아들인 저를 키우셨죠. 공부에 재능이 없었지만 고생하며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지방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도 제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죠. 저는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의 구분 등을 더 굳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 대학 생활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대학 성적은 중간 정도에 머물렀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으로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제가 바쁘게 대학생을 하는 동안에 옆에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는데 저와 성격이 비슷해서 자주 만나다 연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성격뿐만 아니라 RH-B라는 희귀 혈액형도 그렇고 외모도 많이 닮아서 남매가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물론 그녀와 저는 완전한 남남이었고 모든 건 우연에 연속된 일치였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고무신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고 제대 후 공부를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둘의 사랑은 강산이 한번 바뀔 때까지도 여전했답니다. 물론 다투기도 하고 서운해서 대화를 단절한 날도 덜어 있었지만 사랑 싸움은 칼로 물베기와 같았죠. 저는 회사 생활을 수년 동안 해서 30대 중반에 중소기업의 과장까지 올랐고 여자친구는 장모님 밑에서 사업을 하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이젠 결혼해도 여자친구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길고 긴 연애의 종지부를 찍기로 했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 해서 결혼을 결심했죠.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아주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며느리가 아닌 딸로 봐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지금과 같이 지내자는 말씀으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희 부모님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중소기업 과장이지? 그런 쩌리가 잘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하겠다는 건 너무 큰 욕심 아닌가? 내 딸 정도면 자네 같은 중소기업 쩌리가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자를 남편 자리로 세울 수 있다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결혼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머니, 제가 선영이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놈인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선영이만을 사랑해왔고 죽는 그날까지 선영이만을 사랑할 남자는 이 세상에 저 하나뿐입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 결혼은 자고로 집안이 비슷해야 잘 사는 거라고. 나는 50억 건물주인데 자네 부모님은 어떤가? 장모님은 항상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긴 했지만 마음에 굳은 살이 제대로 박혀있어 아무렇지 않았네요. 저는 계속해서 장모님을 설득하려는 말을 주구장창 열거했고 여자친구도 제가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하기 싫다면서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한두 달 정도 반대를 쭉 하시다가 결국 저를 사이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님의 잘난 척과 아나무인 태도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긴 했지만 여자친구의 지덕체만 생각하고 잘 참아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연애한 지 16년 만에 100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마련하려고 작은 빌라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당신의 딸을 그런 허름하고 좁은 곳에서 살게 둘 수 없다면서 고급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아내와 아파트를 반내만에 하면서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제가 져주기로 하고 장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싸우고 사랑하고 헐뜯다가도 보듬어주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내가 늘 사랑스럽고 그녀와 결혼한 게 인생의 천운이라고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가장 힘들었던 건 장모님의 갑질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준 집이라며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넘은 막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자네 이런 집에서 공짜로 살면 살림은 자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내 딸이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내가 규칙을 정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 내 딸은 이 집에서 할 일은 자네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공짜로 못 만들어 와서 사는 자네가 살림을 도맡아서 하란 말이야. 알았나? 장모님, 저 혼자 살림을 하라고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선영이랑 반반 나눠서 살림할 테니 그냥 저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아우 더럽게 말귀 못 알아듣네. 박서방,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봐. 오주막 건물주 딸을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네 중 누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고 누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지 말이야. 집불도 없으면 그냥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막말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내성이 있긴 했지만 부모님을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 저랑 선영이가 돈으로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왜 자꾸 손해봤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왜 저희 부모님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니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불쾌합니다. 뭐가 어째? 참, 꼭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더럽게 세요. 자오지가 내가 시키는 대로 자네가 살림을 맡아. 네 애미애비가 무능해서 내가 이만한 집을 마련해줬으면 납작 엎드려 기어도 모자랄 판에 왜 말대꾸를 하고 지랄이야. 너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딸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걸세. 초지일관인 장모님은 끝까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 어김없이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시며 훈계하셨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장모님께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며 반박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장모님의 뜻 그대로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더군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이어서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안일은 당신 몫이라는 거 몰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코로 들었니? 아니면 똥구멍으로 들었어? 따지고 보면 이 집도 내 거고 혼수도 다 내가 해온 거니까 네가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신혼집을 구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작은 빌라는 죽어도 안 된다고 장모님이 억지를 부려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집안 생활비도 모두 내가 번 돈으로 쓰고 있잖아. 당신까지 이렇게 날 무시하고 하대하면 나 나중에 화낼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야. 아이고, 곧 죽어도 자존심만 세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내가 결혼한 건 사랑하는 여자지 왕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맞춰줘야 하니? 여보, 나 힘들어. 제발 평범하게 좀 살자, 어? 아 몰라. 난 이렇게 살 테니까 당신이 살림하기 싫으면 가정부를 부르든지 해. 아내를 십수년을 알아왔는데 이렇게 장모님과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전처럼 제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기적인 모습 하나만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사이에 약간의 금이 생겨 대화를 몇 주 동안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사 일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했고 아침 저녁을 매일 차려서 아내의 배를 채워주었죠. 아무리 아내가 미운 말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니 제가 한 발 물러나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고마움을 하나도 몰랐는지 저에게 벽을 하나 세워두더군요. 잠자리에 들려고 했더니 저와 같이 자고 싶지 않다며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베개를 던져주었습니다. 나가서 자. 당신 코골이 신경 쓰이니까 앞으로 계속 소파에서 자는 게 좋겠어. 여보, 16년 동안 사귀면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야 코골이가 신경 쓰인다니? 그리고 내가 코를 언제 골았다고 그래? 요즘 피곤해서 몇 번 걸었다고 이러는 거야? 부부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난 이해하기 싫어.
내가 편하게 자는 게 최우선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결혼 초반부터 아내와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모른 채 아내의 짜증과 응석을 받아주면서 말이죠. 장모님은 여전히 하루 내지 이틀꼴로 신혼집에 찾아와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실컷 화를 내고 가셨답니다. 텔레비전에서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한 커플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직접 체감해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장모님과 아내와 인연을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혼한 꼬리표가 달리는 게 100번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어느 날 집에서 만난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병원에 다녀왔는데 사구체 질환이래.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심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신장이 약하다고 하더라.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해서 병이 생겼대. 저는 이혼 이야기를 하려다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사구체 질환? 그거 심하면 투석받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병에 걸려? 모르겠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심각하다네. 당신 말대로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더라. 모레 하기로 했어. 여보, 당신이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 여자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설마 혼자 보내겠어? 그리고 당신 병이 낫도록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시리던지 아내 없이 사는 인생은 지옥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제 결정은 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내와 병원에 찾아갔는데 신장 투석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온몸에 경련이 왔는지 이를 악물고 떨림을 견뎌냈고 가슴이 많이 아팠는지 한 손으로 압박하며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했답니다. 또 치료가 끝났을 땐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가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걸 옆에서 보니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더라고요. 첫 치료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큰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장 투석이라는 게 원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전했고 적응이 되면 잘 견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하루 이틀 신장 투석을 하고 회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자꾸만 상태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지금의 아내 신장은 제 역할을 끝까지 못할 것 같으니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계속 투석을 해도 되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죠. 이 소견을 장모님과 같이 듣게 되었는데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슬퍼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 몸이 건강해야지. 저 가여운 걸 어쩌면 좋아. 장모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주저앉으면 선영이가 더 힘들어져요. 이식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신장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리 쉽게 하냐? 선영이한테 적합한 신장을 찾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내 딸은 RH-B형이야.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같은 혈액이 아니면 수술이 힘들 거라고 했어. 희귀 혈액형은 아무 신장이나 가져다 이식할 수 없단 말이네. 딸과 같은 혈액은 친인척 중에 아무도 없어. 세상 떠난 내 남편만이 선영이와 같은 혈액이었다고. 장모님, 제가 있어요. 저 RH-B형이라고요. 선영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랑 선영이는 성격 혈액형, 외모까지 닮은 천생연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볼 테니 희망을 가져봐요. 그러자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자네가 진짜 선영이랑 같은 혈액이었어? 세상에, 난 전혀 몰랐어. 그럼 자네 내 딸에게 신장을 줄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야 당연하죠.
장모님, 저 선영이 남편이에요. 100년 가약을 맺은 사람이 그깟 신장 하나 못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될 테니까 그만 슬퍼하시고 기운 좀 내세요. 그러자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으시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유, 박서방 고맙네. 막대 먹은 장모 만나서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마음을 굳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박서방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테 했던 막말은 그만 잊어주시게나. 앞으로는 최고의 장모가 되어줄 거야. 네, 감사해요. 장모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선영이를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저만 믿어달라고요. 장모님은 쉽게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제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사실 장모님한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에 높은 점수를 따서 제대로 된 사이 대접을 받아보길 기대했습니다. 제 신장이 아내에게 적합한지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투석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었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수술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당신 신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어. 여보,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래, 나도 당신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아내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병실을 들어왔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기대에 찬 얼굴로 의사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저희가 바라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편분 신장이 김선영 씨에게 이식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장모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방 고맙네. 내 딸을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아, 어머님, 이제 걱정 놓으세요.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요. 수술하면 선영이는 다시 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영이를 책임지고 낫게 해주겠다고요. 그래, 자네의 말대로 되어서 너무 기뻐. 박서방 자네랑 내 딸 선영이는 진짜 천생연분이자 운명의 상대가 분명하다고. 하늘과 땅이 맺어준 위대한 사랑이란 말이야. 이보게 박서방, 내가 괜히 할 말도 있고 줄 게 있으니 우리 잠깐 내 집에 가도록 하지. 전 어떤 말씀을 하실지 뭘 주실지 몰랐지만 나쁜 게 아닐 테니 구말 없이 장모님을 따라 처가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태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친절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장모님의 따뜻한 밥과 감사의 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곧 저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신장 공여자실에 누워 대기하게 되었죠. 아내에게 건강한 신장을 주고 싶어서 틈틈이 운동도 하고 건강식으로만 식사를 했답니다. 또 20년 넘게 피워온 담배까지 끊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술날이 되니 겁이 나더군요. 수술대에 오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어 잠을 설쳤답니다. 이럴 때 아내의 손을 잡으면 나아질까 싶어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자? 나 긴장했나봐. 많이 떨리네. 아니, 그냥 누워있었어. 긴장할 만하지. 수술실에 들어갈 필요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들어가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어? 아, 내가 괜한 말을 했네. 꼭 당신을 탓하는 말처럼 들렸나봐. 난 당신한테 신장을 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차가운 수술실이 겁나는 거라고. 수술 전에 당신 손을 잡으면 괜찮아질까 해서 당신한테 온 거고. 그래, 이리 와. 내 옆에 누워. 잠깐이라도 내 손을 잡고 있으라고. 이제 2시간 남았네. 당신이 날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날이. 그러네. 그럼 당신 생일을 오늘로 다시 정해야겠다. 우리 오늘 수술 끝나고 나오면 생일 파티 하자. 생일 파티?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주 재밌을 것 같다고. 여보, 우리가 진짜 운명의 짝이 맞나봐. 이젠 당신의 일부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여보, 우리 수술 끝나면 잘 살자. 전처럼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말이야. 인생은 짧은데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맞아, 내가 잘할게. 이전의 내 모습은 모두 잊어줘.
새 사람이 되어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될 거야. 아휴, 고마워라. 여보, 당신 손을 잡고 누워있으니까 잠이 솔솔 온다. 나 30분만 자도 될까? 그럼 한숨 자. 의사 선생님이 오면 깨워줄게. 저는 긴장이 풀려 온몸이 나른해져서 아내의 말이 끝나기 전에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좋은 꿈을 꿀 거라 생각했는데